자, 영국은 일본의 참전이 유럽에서의 전쟁을 이용하여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노린다는 것을 간파하고, 자, 이에 반대했으나 일본은 어부지를 얻고자 8월 하순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자, 10월에는 투르크가 러시아와 교전 상태에 들어갔고, 러시아와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투르크에 선전하였다. 선전포고를 했고, 자, 전쟁이 장기적인 양상을 띠게 되자 중립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외교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계속 중립을 지켰던 이탈리아는 영국과 그 프랑스 간의 런던 비밀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전후에 이제 이탈리아가 원했던 미 그 해수 영토를 획득한다는 조건에 삼국 동맹 파기하고 그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자, 이탈리아는 군사적으로 약했으나 그래도 오스트리아를 견제한다는 뜻에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격이 되었다. 자, 2차 발칸 전쟁의 고별마신 불가리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부터 전후의 영토 획득의 약속을 받고 동맹 측에 가담을 했다. 루마니아는 처음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고스바여 중립을 지키는 대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연합군에 가담하였다. 자, 그리스는 중립파와 연합군 편에 가담하자는 위기에 맞서다가 결국 연합군 편에 가담하게 되고요. 자, 1915년에 당시 영국 해운 장군의 처치 있었어요. 처치. 나중에 수상이 되죠. 2차 대전 때. 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트고 동맹국의 배후를 찌르기 위해서 다다다레스 해협을 공격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잠깐 이제 보여주면 그 유명한 갈리포리 그 작전이죠. 여기 뒤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자, 일단은 이제 다다레스 해협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음. 요쪽에 그 여기가 터키 쪽이고 이제 여기가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반 유럽 쪽에 있는 건데, 이 터키 땅이 다. 자, 그럼 이 터키 옆에 러시아가 있단 말이야. 러시아. 이 러시아 연결하면 여기 흑해 쪽에 가기 위해서는 요 다다라스는 좁은 해협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요 일대를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그 작전이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해요. 갈리폴리 작전. 음. 그래갖고 이제 이걸 그 해군상 그다음 해군 철치가 이제 해군 장관이었던 철치가 그걸 이제 계획을 했는데, 크게 작전 두 개도 나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달라스 쪽으로 들어가는 그 와 그다음에 상륙 작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달라스 해협으로 이렇게 배를 통과시켜서 요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터키가 이제 요게 기대를 부설해 놨어. 음. 그리고 양쪽에 해안가에 포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투르크에는 약하지만 지형지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그 함대들이, 이것도 아주 되게 큰 함대들이 요 좁은 다다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 지나가려면 일단 걸리는 게 일단 기대 부닥쳐서 터질 수 있죠. 그리고 통과하면 요쪽 양쪽에 포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식하게 돌파하다가 저기 기대에 터지고 양쪽 포대에 공격을 받고 이제 뭐냐면 그 함대가 격퇴가 돼요. 그래서 이 다다르스 해협은 이제 일단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상륙 작전 어디에 펼치냐? 제일 주요 상륙 작전이 아작이라는 곳인데, 이 아작 그 해협에서 이제 그 상륙 작전이죠. 여기.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그 호주, 노질랜드 그 동맹국들이, 연영방 국가들이 여기를 공격해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해안가가 상당히 별로 없고 다 높은 뭐냐 산기슭에 있는 데야. 그러니까 좁은 해안가에 높은 산기슭이 있으니까 산기슭의 그 산 위에다가 그 토크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이제 상륙했던 부대들 각 공격을 해요. 간신히 거기를 점령해서 여기 해도 또 산이 있어. 예. 그래도 요 산에다 여기에서 또 공격하다가 또 트루크군에 전멸당하고. 자, 그래서 상당수의 많아 20만 넘게 많은 그 연영반 군사들이 많이 죽게 돼요. 예.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트루크 쪽에 그 카말 파샤 있죠. 예. 카말 파샤가 그때 일선 지휘관 참여해가지고 큰 활약을 이제 하게 되죠. 여기.
자, 하여튼 이 두 번에 거쳐서 이 갈리포니 작전의 두 번에 거친 이런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 당시 철치는 상당히 정치 위기에 빠지게 돼요, 이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한번 또 강독을 해 보죠. 이 너무 약sul 됐네요. 예. 여기 다시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1915년 3월 다시 당시 영국의 해운 장관이었던 철치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길을 트고, 또한 동맹국의 배후를 지기 위해서 다라레스 해협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 그래서 영불 함대가 약간의 손실을 입고는 물러났고, 후에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군대가 그 상륙작전을 했으나 보급이 심치 않은 데다가 상호간의 연락이 통합이 안 되어 투르크군의 완강한 저항 끝에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걸 이제 일대 다다르스 해협 서쪽 이름을 반도를 따서 갈리폴리 작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서강자에 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서강자 502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갈리폴리 작전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서강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시간과 노력,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에 이렇다 그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 손실의 규모만 급증함에 따라 정치인들은 이제 다른 곳, 즉 지중해 새로운 전선을 여는 일에 시선을 돌렸다. 조지 철치도 어 조지와 철치도 같은 그 철치 노와 같은 그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한 동부 전선주의자들은, 그 동부 정선주의자들은 서부 전선에 이렇게 참호전하지 말고 저쪽 러시아 연결될 수 있는 동부 전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로를 제3의 전선을 만들자는 주의야. 그래서 동부 전선주의자들은 그 삼국 동맹의 국가들이 서부 전선보다는 이 전략적을 공격할 때 더 큰 타격을 받고 믿었다. 그래서 동부 전선주의자들은 삼국 동맹의 국가들이 서부 전선보다 그 전략적 측면 받을 때 동부 전선 더 타격을 받을 거라고, 이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믿었다. 서부 전선보다. 그래서 갈리폴리, 테살리카,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새로운 작전 지역을 개시했다. 그래서 동부 전선의 독일 쪽 외에 새로운 제3의 전선을 뭐냐 만들어 갖고, 그걸 점령해서 뭐냐 확공하겠다. 연합국 저희 그 오스트리아 독일을 압박을 하겠다.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됐던 거죠. 자, 갈리포니 지역은 전역은 대한전력이 모색했던 동부 전선주의자들이 십장 시대 산물이었다. 그는 동부지중해에서 그 동맹국 터키의 결정적 타격을 가여 독일의 패배를 앞당길 수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원정 개념은 다분히 희망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이고, 특히 철치의 풍부한 상상력은 터키를 전쟁에 이탈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영감과 추진력을 제공했다. 자, 그는 터키에 대한 공격의 규모가 방대하지만 무장 상태가 열악했던 러시아군에게 서방 국가의 식량과 군수 물자를 전달하게 하고, 그들은 동부 전선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맞서 보다 결정적인 전과를 달성해 줄 걸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를 이제 굴복시키면 터키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러시아에 많은 물자들 수송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 많은데 사람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단 말이야. 식량 같은 것들이. 그걸 누가 대주겠다는 거야?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터키를 일단 자기 지역으로 이제 항복 영향력으로 이제 포섭을 시켜야 되는데, 터키가 이제 그 독일 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터키를 점령을 해서, 특히 이제 그 터키의 이제 주요 도시가 어디에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점령하기는 이 다다르스를 공개 필수적이죠. 자,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철저히 해군 작전으로 이런 기대를 시행하는데 충분히 낙관했다. 그러나 갈리폴리 반도의 외곽 요소에 대한 포격은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갈리폴리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 있는 포대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거시켜야 돼. 자, 폭염 불량한 시계와
불량한 폭탄 보급, 무엇보다 터키의 기대와 어대 등이 가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의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했다. 자, 이에 육군 장관 키치너 등은 해군 전력만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음을 간파하고 3월 10일 날 그 당시 지상 정력을 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육해공 합동작전의 기본 원칙조도 위배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박이었으며 이는 훨씬 더 큰 제약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육군 따로 해군 따로 작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갈리폴리 쪽으로 했고 다다르스 해협 있죠? 다다르스 해협을 통해 통과시키는 거는 해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육군 쪽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 상륙하는 거 있죠? 아작 해협에 상륙하는데 이 두 개의 양계 정선을 했는데 다 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4월 25일 갈리포에 상륙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병사들에게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임무가 보였다. 우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 임무가 보였다. 우선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기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했다. 해군에 의해서 성행된 갈리포리에 대한 포격은 결과적으로 터키와 해군 경계 태세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고요. 반면 원정군 적의 전력이나 배치, 의도 사기뿐만 아니라 작전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설상가상 전력은 수적으로 열세할 뿐만 아니라 이들 상세할 만한 하역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켈만이 이끌었던 켈만이 이끌고 독일의 잔드스에 조직된 터키군은 연합군의 상륙에 대한 강적일 정도 강력하게 저항했고 반면에 연합군 폭탄 부족으로 심각한 부족을 직면했으며 터키군의 소규모 포격들 가해진 해군의 폭격도 매우 비효과적이었다. 갈리폴리 전역에 약 48명의 연합군이 참가했는데 대영 제국의 20만 5천 명, 프랑스와 그 식민지의 4만 7천 명이 사상을 당했다. 반면 터키는 25만 명이 사상을 당했으며 그중 사망자는 6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갈리폴리 작전에 갖고 두 개의 그 전선, 두 개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해전과 그다음 상륙 작전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서양사 개론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자, 3년째 그를 맞이한 1916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독일은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베르댕 총 공격을 가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프랑스군은 그 페덴 장군의 지휘하에 완강하게 저항해서 독일군을 공격을 했고요. 근데 이 베르덴과 함께 동시에 이제 했던 전쟁이 시찰도 솜 전투야. 예. 그래갖고 베르댕이 뭐 요쪽 전투, 벨기에 쪽이면 솜 전투가 요쪽구나. 이게 여기가 베르댕이야. 예. 여기가 솜 전투, 베르댕 전투. 이렇게 해갖고 그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예. 그래서 독일은 베를린 쪽으로 공격을 해갖고 했지만 안 됐고 그다음에 영국군이나 프랑스는 선중투 해갖고 이제 했지만 독일은 맹렬 공격을 받고 약간만 땅을 얻은 데 이것도 4km인가 6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km, 6km를 얻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또 죽어 나갔어.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전투 자체가 다성기 입장할 때는 완전히 최악의 전투야. 예. 그래서 또 교착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제야 서부전선 다시 참호전의 교착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해군을 강화하여 전함을 건조했으나 개전 시 해군력이 영국에 비해서 열세졌다. 그래야 영국 해군이 처음부터 우세를 전지하였고 프랑스 그리고 후에는 이탈리아, 미국 함대가 이에 앞서 연합군 함대는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했죠. 그 결과 연합군은 필요한 자원을 세계 어느 곳보다 획득했고 필요한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반면에 어, 제해권을 잃은 영국은 아니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고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없게 되죠. 그 결정이 있다가 1960년 5월 유트라트 해전에서 독일 해군이 영국 함대에 많은 손상을 입히긴 했으나 승패에 결정하지 않고 그래서 독일에 대한 대한 해상 공세를 돌파할 수 없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게 되게 불리한 위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지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예. 자, 독일은 이제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곳이 요 발트해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 발트해 부분에서 이제는 주로 활동을 싸우려면 여기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유틀랜트 여기 부분인데 밖으로 나가려면 여길 지나야 돼. 예.
근데 여기 딱 누가 포진하고 있네. 연합군 함대가 포진되니까 여기를 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해군은 여기에서는 나가지 못해 함대들이 이쪽 밖으로. 그럼 나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잠수함밖에 못 나가는 거야. 잠수함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도 이제 뭐냐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이용한 유보트의 잠수함을 이용해 갖고 무제한 그 잠수함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볼게요. 자, 궁여진책으로 독일은 잠수함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잠수함을 동원해서 수송 연합군은 인제 영국 특히 영국부터 그 영국에 오는 그 연합군의 수송물자들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보급로를 차단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거 이런 작전들은 후에 2차 세계대전도 그 비슷하게 해요. 네. 그 대서양에서 인제 영국과 독일 함대 간의 충돌, 잠수함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상상이 겹친되었다. 자, 이러한 독일의 잠수함 공격은 중립을 지켰던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특히 그 영국의 호환 여객선 누시타니호에 격침되었을 때 이때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희생됐어. 거기에다 이 미국이 희생되어 미국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거기에다가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긴 안 나왔지만 교과서나 이제 그 보면 이게 비상교과서는 아니고 어디야? 금성인가? 예, 금성교과서일 거야. 예. 금성교과서에 그게 있어요. 침험한 정보 사건이 있어요. 침험한. 예. 침험한 그 정보 사건이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1917년 1 월에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침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독일 외무장관 이름이요. 자, 그 침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전보를 줬어요.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이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랬더니 멕시코가 그 예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미국을 전쟁해 갖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일대를 완전히 미국한테 뺏겼잖아요. 돌려주겠다는 거야. 자, 이걸 암호전문을 보냈는데 이 암호전문을 미국이 아니 영국이 뭐냐면 어 해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독된 암호점을 미국한테 넘겨줬거든요. 왜 넘겨줬겠어요? 미국 여론을 자극시키려고. 그 영국 뜻대로 그것이 미국 언론에도 공개되니까 미국인들 참전 요구가 이제 거세지게 된 거야. 가만둬서 안 된다. 어떻게 감히 우리를 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날 사태에 감안해 독일은 잠수함 공격을 완화하고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고 시도했으나 어, 이틀 해전이 이렇게 이제 그때 과정에서 일어났고 영국의 제해권을 타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의 그 뭐냐면 잠수함 공격이 다시 강화되고 1817년 2월에 교전국이나 중립군 선박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공격을 할 걸 선언했다. 자,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공격은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미국이 여론을 크게 자극하여 같은 해 4월 미국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참전했으며 미국의 참전 1차 세계전에 그 승패를 가름하게 됐다.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그 침범한 정보 사건이 그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의 참전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미국은 그 참전 이전에는 그럼 뭐 하고 있었냐?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었죠. 예.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뭐 그 프랑스 독일 나라에 그냥 무기를 갖다 팔았어.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짜로 줬겠어요? 무기 줄 때? 다 그 가지고 있는 금 같은 거 있죠. 금이나 은이 다 이 미국 쪽으로 건너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 1 차 세기 이후에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야? 뉴욕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뒤에 얘기하겠지만 미국이 무기 대여법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막 무기들 대여를 해 주냐.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대여를 해준 거야. 대신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이제 미국 쪽 캐나다 쪽 옮겨가서
그걸 또 미국이 먹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이렇게 1-2차 세계대전 동안 그 모은 금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그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전후에 그런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이제 제표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예. 자, 그래 갖고 인제 읽었는데 서강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서강자 베르덴이나 벤 그 숨전투도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 다 읽기는 좀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읽어 보세요. 예, 자세한 그 내용은 거기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럼 1차 대전의 이제 그 성격을 좀 볼게요. 자, 1차 세계 전쟁의 성격은 보면 여기 밑에 있는데 크게 인제 한 어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이제 볼 수 있어. 첫 번째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는 거. 자, 이때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도 많이 만들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도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에서 만든 비행선. 음 헬륨가스 올려 놓고 채워 넣고 올린 그 비행선 있죠. 잘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때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비행기, 정찰기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이제 이때는 전투기가 이제 어 발달되고, 그다음에 독가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탱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특히 탱크 같은 경우에 참호전을 돌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총력적 양상을 띠게 돼요. 총력전은 뭐야? 전후방 상관없이 모든 그 뭐냐면 물자가 한 곳에 집중하죠. 모든 국력대 한 곳에 집중돼서 전쟁을 하는 게 총력전이잖아요. 그래서 전후방 상관없이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됐고요. 그리고 여성들조차도 동원됐어. 여성들. 군대에 동원된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군수군장에 이제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 여성 참정권 운동과 맞물려 가지고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돼요. 예. 미국과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인제 그 서양 국가들의 특징이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예. 우린 피를 흘리지 않을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거꾸인데 하여튼 여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선거권이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렇게 1차 세계대전 때 그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갔을 동안 그 군수 공장에 있는 데서 열심히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총알 만들어 갖고 예 보급을 해 줌으로써 난도 공을 했잖아요. 거기에다 또 여성 참정권 운동도 이제 플러스 돼 가지고 자, 이것이 나중에 전후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어. 자, 총력적 양성을 띠고 있고 하여튼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선천적인 강화래. 그 전쟁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제 합리화하고 이제 상대방을 비방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인제 그걸 전쟁을 전제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싸움이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그 선전전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예. 자, 뭐 이런 전쟁의 새로운 양상들이 등장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독일의 잠수함 공격의 위력을 발휘한 것도 그것도 해전사상 처음이지만 그 밖에 새로운 무기가 이제 등장했다. 독일의 챔버린이 비행선으로 1916 년부터 다음 해까지 거쳐 런던을 여러 번 공격했으며 인제 비행선은 그 전략적으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비행선은 인제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옛날 뭐 다큐 같은 거, 어 전쟁 관련된 다큐 같은 거 할 때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게 비행선이죠. 그런 것들이. 이 비행선이에요. 근데 이 비행선의 약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헬륨가스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관광용으로 쓰이는데 그 당시 군사용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대단히 큰 것 같지만 기관총을 여기다가 비행기 타고 여기다 갈기면 헬륨가스가 폭발해 갖고 쓸모없게 돼. 예. 그 방어력이 약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해 줬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도 약하고 그 총알 몇 방에 그냥 이게 터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1차 세계 이후부터는 쓰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예. 주로 관광용으로 이렇게 쓰이죠. 이게 다 관광용 비행성들이 좀 나와 있는데 예 이런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지금 비행선이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볼게요. 자 비행선 1916 년부터 다음에 걸쳐 런던을 여러 번 공격하였고 1903 년에 그 당시 이제 나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가 등장하여 폭격보다는 주로 정찰 임무를 크게 했으나 전투기도 크게 발달했다. 원래는 정찰 임무였는데 서로 부닥치면서 인제 총을 쏴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제 요게 기관총을 이제 뭐냐면 장착하고 거기에다 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인제 만들고 그래서 인제 하면서 전투기가 개발되기 시작하죠. 예. 독가스는 1914년 10 월에 독일군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고 왜냐하면 가스 마스크 같은 거 다 장비했고 독가스면 상대방도 독가스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2차 세계 때는 독가스 쓰지 않아 서. 왜냐하면 이거 괜히 썼다가는 상대방한테 이제 고국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독가스 쓰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다음 4 월에 개장된 독가스는 프랑스군을 놀라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공 마스크가 고안되어 양식이 다 같이 사용됨으로써 독가스 위험은 줄어들었다. 다음에 인제 등장한 무기는 탱크로서 영국이 처음 발명했고 그 1916 년에 전선에 나타났으면 독일도 이를 생산하겠다. 그래서 초기의 탱크는 그 마크 1 이라고 해 갖고 좀 약간 이제 뭐냐면 구식대의 탱크 지금의 탱크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예. 좀 보여 드릴게요. 마콘 마콘 탱크인데 이 장난감이 나오네요. 예. 이거 없네. 예. 일단은 제가 인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하다가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은데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예. 하여튼 마크 1 이라도 좀 약간 구닥다리 탱크였는데 큰 실효는 없었지만 일단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참호전을 뚫는데 큰 소용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무기의 등장과 더불어 주목된 것은 그 주목됐던 사실은 전쟁의 성격 변화다. 종전에는 전쟁이 있어서 후방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선은 어 그 전 전쟁은 전선에서 전투병이 이겼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전쟁의 전후방 구분이 거의 없는 총력전 내지 전차전 전력 전체적인 전차적인 그 총력전 내지 전체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예. 그 주요 고종국은 다 같이 총동원을 내려 싸울 수 있는 전선을 보냈고 남자는 다 보냈죠. 예. 그래서 남자는 무기나 기타 군수 물자나 생산에 수송에 종사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들이 메꿔줬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여성 인권 그러니까 여성 어떤 권리의 신장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만의 사기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사기도 중요해지고 선전전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총력전에서 이 인력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민들 전체의 사기가 중요하고 선전전이 인제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양측이 다 같이 자기들의 행동과 전쟁 목적을 정당화하고 이상하는 방면에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비방 공격했다. 제2 선전전에는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승리했고 특히 미국은 참전 후에 세계 여론도 압도적 연합군에 기울였다. 자 연합군은 세계 대전이 전체주의된 민주주의의 싸움이며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전제적 지배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을 밝히고 미국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 안정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자, 이는 미국 국민들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중립국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에 있어 폭탄보다 더 때로 효과적일 수 있었다. 예. 자, 연합군의 승리를 보죠. 자, 연합군은 이제 1917년 3월에 패전을 거듭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자, 이 3월 혁명 또는 2월 혁명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뒤에 러시아 혁명할 때. 뒤에 또 레닌이 12월 달에 11월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독일과 단독 그 강을 맺어요.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인데 요것도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러시아의 탄락은 연합군에서 손실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동부전선의 큰 축이었던 러시아가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독일전 동부전선의 인제 병력들을
서부 전선을 돌려 갖고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군의 입장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는데 그게 미국의 참전이에요. 자, 미국은 막대한 인제 뭐냐면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그런 연합군들이나 뭐 이런 것들 무기를 대줬던 국가야.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참전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의 참전은 연합군의 사격을 고무했으며 실제 미국은 200만이 넘는 병력을 전선에 파견하고 풍부한 군수물자와 공급 군수 군수물자 공급과 막대한 재정 지역 지원 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 갖고 이때 인제 어 영국과 프랑스가 돈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무기는 계속 필요하죠. 그 무기를 일종의 사들였어. 그 공짜로 이제 공짜가 아니지 외상으로 매입을 한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 또 재정적으로 인제 뭐냐면 궁핍하니까 돈을 또 많이 빌렸어요, 미국 돈을.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예전에 채무국이었거든요. 근데 채권국으로 바뀌어.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인제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한테 돈을 인제 뭐냐 갚아야 할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독일에 인제 뭐 돈을 그 독일에서 받은 배당금 가지고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독일이 돈이 없다고 배째로 나와 버렸죠. 예, 그건 나중에 뒤에 얘기할게요. 자, 1918년 3 월에 동부전선으로부터 해방된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최후의 대공격을 시도했다. 처음엔 약간의 성과를 거둔 듯 보였으나 연합군의 끔찍한 저항으로 점차 공세가 둔화되었고 자 이무적 미국이 새로 이 전선의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연합군 사기는 크게 악양되었고 방어력도 강화되었다. 7월과 8월 때에 독일군이 필사적 공격을 다시 감행했으나 무기로 끝나고 9월 중순에 이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이 독일군의 반격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근데 뭐 중요한 내용까지 다 보면 좋은데 뭐 각자 보세요. 그거는요. 예. 그거 뭐 다 보기엔 좀 그래 가지고 넘어가는 거니까 각자 보시고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미국을 맞이한 연합군은 반기를 개시하여 독일군을 이전의 전선을 후퇴시키고 독일 영내까지 쳐들 기세였다. 자 다행히도 1차 세계는 독일 영내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터가 이제 프랑스에서 인제 전쟁을 하고 전쟁 딱 끝난 독일 영토에 들어가니까 전쟁이 끝나 버린 거야. 예. 요 정도. 그게 이제 독일 다행일 수도 있는데 자 이미 연료와 식량의 결핍으로 국민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던 독일은 이무력 이어 전력도 고갈되어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됐다. 실제로 이제 10월에 미국의 월슨에게 강화 교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자 봄부터 시작된 독일의 서부 전선에 대한 대공세에 발붙여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공세에 취했으나 9월에도 여기에도 폐색이 짙어졌다. 즉 1918년 9월에는 어 불가리아가 항복했고요. 1912년에는 투르크와 후전에 응하여 동맹국의 발칸 전선을 이 먼저 붕괴되었다. 자, 이는 곧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미쳐 유서 깊은 합스부르크의 항제 정치가 무너지고 자, 오스트리아가 11월 초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였으며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해요. 이거 독일에서 혁명이 발생한 건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다 뒤지만 킬 공항의 수령 폭동 때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인제 그 3 인당을 중심으로 해 갖고 그 혁명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인제 독일은 혁명이 발생되고 11월 11일 그 사회민주당 중심의 임시정부가 후전 조약에 조인하여 1차 세계대전에 더 연합군의 승리가 끝났다. 이렇게 했죠. 자 독일 혁명을 보죠. 독일 혁명 1918 년에 했죠. 이 독일 혁명은 그 독일이 인제 폐색이 짙어갈 때 이제 일어났어요. 계기가 됐던 것이 킬 군함의 수령 폭동인데 그다음에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출항 명령을 내렸는데 군함에 있는 수병들이 겁을 내 버린 거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제 노병 소비에트를 만들어 갖고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다음 항제 퇴위와 민주주의 정부 수립 요구를 외치게 되고 그리고 독립 3 인당을 주도로 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가 되었죠. 그러니까 비에름 2 세가 이제 퇴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합군과 후전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독일의 패전이 결정적으로 된 1918년 10월 말에 독일의 해군 당국은 독일 함대에게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항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킬 공항에서 이거 에어 투시했죠. 자, 수비병들이 이를 거부하고 3월 12월 3일 날 시위를 벌였으며 다음 날 노동자와 더불어 예, 노동자와 더불어 노병 소비에트를 건습니다. 노병 소비에트라는 건 이제 러시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예, 그 당시 그 제1차 러시아혁명 있죠. 피161 사건을 계기로 갖고 등장한 그때 이제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노병 소비에트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 도시와 항구들에게 확산되었고, 자, 노병 소비에트는 황제 퇴위와 민주정부의 수립 등을 요구했다. 12월 8일 날 바이든에서는 소수파 독립3인당이 주도로 노병 소비에트가 구성되고 민주사회공화국이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됐고 선포가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독립된 3인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3인당은 두 개의 정파로 나눠요. 나는 다수파 3인당하고 얘네들이 좀 온건한 편이죠. 그 다음에 얘 독립 3인당이었어요. 그 다수파 3인당은 이제 엘베르트가 이제 주도도 해갖고 이제 그 형성된 건데 약간 이건 수정주의적인 노선을 띠게 돼요. 발렌스타인의 의회 민주주의 노선을 존재하면서 산업의 국유화 등 의회 내에서 체제 안에서 뭐냐면 하자. 점진적으로 이제 뭐냐면 하자는 거야. 의회 민주주의 노선을 존재하면서 산업의 국유화 등 급진적 정책은 좀 실실 보류하고 나중에 하잖아. 천천히. 근데 이제 독립사민단은 즉각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자, 소비에트, 러시아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누가 정권을 잡냐면 다수파 3인당이 정권을 잡죠. 그리고 독립파 3인당과 또 공산당과 연결돼서 얘들을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다음날 대부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를 나섬으로써 드디어 한국의 비엔 미세가 퇴위를 하고 네덜란드 망명하였다. 자, 11월 사태에 이렇게 되자 11월 10일 다수파 3인당과 독립사회당은 그 인민대표위원회라는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연합군과 후전조약을 이제 뭐냐면 조인했다. 자, 엘베르트가 영도하는 이 엘베르트는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바이메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자, 엘베르트가 이제 영도하는 다수파 3인당은 의회 민주주의 노선을 견제하면서 패전의 혼란 속에 산업의 국유화 등을 비롯한 조국반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는 곤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독립 3인당은 즉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주장하면서 리프쿠네히트 노잔 루셈부르크가 주도하는 극좌파 스파르타쿠스가 어, 주장하고 그 다음에 리프크 네이트와 노잔 루세프가 주도하는 극좌파 스파르타 공산당 스파르타간 이 스파르타쿠스단은 독일 공산당을 얘기해요. 예, 독일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했지만 3인당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있어. 따로. 그래서 3인당 공산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독립 3인당과 공산당이 서로 연합을 하게 돼요. 요거는 그래서 다수파 3인당과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쿠스의 명칭은 그 로마 시대 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있었죠. 노예 반란. 그 명칭이 따온 거예요. 자, 하여튼 그 스파르타쿠스단은 러시아 혁명 같이 푸요 독재를 지향하였다. 엘베르트는 독립3인당 특히 이제 스파르타쿠스단이 한계 특위와 공화국 수립을 위한 재헌의 소집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참모본부의 협조를 얻기를 하였으며 참모본부의 일선에 기하는 장교와 사병들로 자유군단을 주식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극우야. 요거는 극우고 얘네들은 극자죠.
그리고 극자와 극우의 중간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독립, 아니, 극자에 있는 중간 독립이 있었던 애가 다수파 3인당인 거야. 근데 우익 입장일 때는 뭐 다수파 3인당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은 얘네보단 낫거든. 스파르타쿠스단이나 독립 3인당보다 낫기 때문에 얘네들과 협력을 했던 거야. 예. 결국에 1918년 12월 말 스파르타쿠스단은 독일 공산당을 창당하고요. 뒤에 자 1920년 독립 3인당 좌파는 이에 합류하면서 우파는 다수 3인당으로 들어왔다. 예. 그래서 독립 3인당의 그 좀 극좌파들은 스파르타쿠스단으로 들어갔고 우파는 다시 이제 다수파 3인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돌아왔다는 거죠. 1919년 1월 초에 공산당 베르린에서 노조 간부회와 더불어 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자, 이 폭동을 이제 스파르타쿠스탄이 일으켰다. 스파르타쿠스탄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교단이 이제 독일 공산당 전신이죠. 자, 자유공단이 진압에 나서서 4일간 시가전 끝에 공산당 폭동을 분쇄하고 그 와중에 리프코네히트와 노잔 루스부르크 체포되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혁명 기운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1919년 2월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파업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몇몇 도시에서는 산발적인 시가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3월 초에 베르린에서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총파업을 시도하고 혼란과 시가전이 전개되었고 자유군단의 개입으로 3월 중순 질서가 회복되었으나 약 1000명 정도 희생자가 났다. 그러나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 1919년 4월에 공산당과 독립 3인당들이 각각 바이든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했다. 자, 이 공산 독립상인당, 이 독립상인당은 이제 극좌파로 구성된 독립상인당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독자적인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지방 자유군단이 다른 군부대에 지원 얻어 무엔에 진입하여 수백일간의 강렬한 시가전 끝에 질서가 회복되었으며 모든 지방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수백 명의 노동자 직결 처분에 빠졌다. 그래서 바이든에서 공산당이 패배로써 러시아혁명 시기의 어떤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한 제2혁명이 끝이 났다. 그래서 이걸 지켜봤던 코미템에서 레닌의 입장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서유럽 지역에서 독일이나 서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공산당 혁명이 이제 불가능하다. 소비에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포기하고 어디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극동 지역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같은 건 좀 할만하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공산당 세력이 하지만 개량된 부르주아 세력들과 힘을 합친 다음에 힘을 키우고 나서 여기에서 소비에트식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는 3인당이 등장했죠. 얘네들도 뭐 노동당이나 사회주의 등장해도 공산주의 같은 폭력적 혁명이 안 일어났냐? 그건 뭐냐면 그 여러 분석이 있지만 일단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가 발달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우익색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돌파를 못하는 거야. 예. 진지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정통사회나 시민사회의 어떤 깊이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다. 정통이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21년 다시 발생한 공산당 폭동은 실패한 제2혁명의 에필로그에 불과했다. 독일에서 패전과 더불어 의민주주의 혁명은 성공했으나 볼세비키 혁명은 실패했다. 예,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3인당 관련된 독일 3인당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다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넘어가자. 러시아 혁명도 그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 러시아 혁명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러시아에 있었던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정당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예전에 한번 어, 얘기를 했긴 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그 당시 정당은 입헌민주당이라는 카데지라고 하는 그 정당이 있었죠. 주로 자유주의자로 구성되어 있고 부르주아 중심의 정당이에요. 예,
차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이 사회혁명당이에요. 사회혁명당. 요거 18년에 기출문제 나왔죠. 1901년에 조직된 당이죠. 그 비기족 지식인들 중심, 인민주의자도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분화노동 운동을 새로 계승했다는 거. 동민 공동체 미륵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식 어떤 그 마르크스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러시아 고유의 사회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그다음에 미륵 공동체를 강조하고 소농 경제 유지 및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 이제 방법의 한계에서는 테러 활동, 인민주의 테러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중적 기반이 교대되고 온건파가 분리돼서 인민사회당이라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 뭐 듣보잡이지만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014, 2000, 2104번하고 2106번 그런 것도 있고 2107번 한번 읽어보죠. 여기 서양사 강의 있는데 서양사 강의는 러시아 혁명할 땐 좀 읽어보세요. 서양사 강의가 그 서양사 총론, 서양사 강의, 서양사 강좌, 서양사 개론 중에 4개 책 중에 제일 뭐냐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어. 그래서 좀 세미나를 깊게 이해하시려면 서양사 강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예. 자, 그럼 읽어보면요. 자, 인민주의자들은 알렉산더 2세의 암살 이후에 정부의 극심한 탄압에 의해 침체기를 겪었으며 일부 세력이 시린의 개혁을 지향하는 개장주의 세력을 전환하는 형상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자, 사회민주당 창당과 비슷한 시기에 대열을 정리하면서 사회혁명당을 결정했다. 그래서 인민주의자들이 사회혁명당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06번을 볼게요. 자, 사회혁명당은 19세기 인민주의자와 달리 창당 초기부터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인민주의자들은 좀 앞에 전에 있었던 그 전에 당시 사회혁명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은 그 러시아식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요게 사회혁명당은 마르크스 이념에 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단계 혁명론도 또 받아들였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 구성 자체가 인민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식 어떤 그 뭐냐면 사회 계급 혁명론보다는 미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 실현하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은 모든 토지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되 농업의 대규모 지향한 것이 아니라 소농 경제 유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농업 간 농민 문제 해결하는 데 주력을 했으며 테러 활동 등 주요 전술을 채택한 점에서 마르크스 정당과 구별됐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구별됐다는 거죠. 일단 모든 토지를 농민에게 재분배하고 농업의 대공을 지향하는 아니라 소농 경제 유지 강화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는 집단화시키려고 했죠. 나중에 이제 뭐 러시아 공산 러시아 공산당이 집권할 때 집단화 시켜놨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분배하고 소농 경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테러 활동을 이제 주로 했다. 집단적인 봉기나 어떤 조직적 활동보다는 개인의 테러 활동에 집중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혁명당의 테러리스트는 20세기 초 짜드 정부의 초강경파 요인들을 그 여러 차례 걸쳐 암살했으며 대표적인 사람이 스토핀이죠. 스토핀 개혁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 스토핀 때 이제 그 미륵 해체를 하잖아요. 미륵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그 농민들이 분배를 해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들 입장 올 때는 이거는 미륵 해체를 주범이다 생각해서 얘를 암살시켜 버린 거야. 자, 암살함으로써 정부에 크게 동요시켰고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같은 테러 활동은 대중적 기반이 교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을 볼게요. 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1898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차 세계 도중에 러시아 혁명 도중에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뀌죠. 자, 그다음 배경을 보면 인민주의 사상 회의, 이 농촌 중심의 인민주의 사상의 회의와 서구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당의 영향을 받았고 했는데
그 이론적인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 플라토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를 또 창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농민 대신에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 분화운동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후진적인 걸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농민 대신에 노동자를 더 같이 강조해요. 그래서 농민 대신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계급 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혁명 주체에 파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리고 2단계 혁명을 제시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정통 마르크스 입장을 따른 건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 제 자본주의 고도도 생산이 발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 사회주의 혁명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상황을 뭐야? 이 사람이 보기에 아직 러시아는 그 공업국가라고 하지만 완전한 공업국가가 아니야. 반공업국가, 반자본주의 국가야.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예, 봉건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 각에서 아직 그 그 러시아는 사회주의 넘어가 단계가 아니야.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건 부르주아 혁명이야.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뭐냐면 그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반봉건적 요소를 다 척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업을 이제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나서 자본주의가 고도 발달될 때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나온 거야. 이상 이제 요때 1단계 혁명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고 2단계는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고 러시아를 어디로 단계 본 거야? 요 자본주의 단계 편 부르주아 혁명 단계 본 거죠. 러시아를 아직 발달되지 않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를 보고 봉건세력이 계속 남아있는 국가 보고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고 부르주가 중심으로 해갖고 혁명을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옆에 보조해줘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다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2단계 혁명이에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자본주의 혁명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사회주의 혁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르주아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했다는 거. 자, 2단계 혁명론은 멘세비키뿐만 아니라 볼세비키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인민주의자들은 사회혁명당은 그 당시 이제 2단계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사회혁명당도 2단계 혁명을 받아들여. 다 영향을 줬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 볼세비키는 나중에 태도가 바뀌죠. 레닌에 의해서 4월 태제 때 이제 그 계기가 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4월 태제 안에서는 자본 그 부르주아 혁명이 완수하지 못하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예,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와 사회주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부르주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시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이게 딱딱 이렇게 계기로 이렇게 해서 끊어져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단계로 동시성을 단계를 부정한 거야. 예, 부르주아 혁명 중에서도 동시에 그 지나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4월때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2단계 혁명을 부정하게 되죠. 자,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2111번. 자, 프라노프는 러시아는 일단 자본주의 발달 및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플레타 혁명의 정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아시아적인 그 목매 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로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 먼 훗날의 과제일 뿐이다. 그래서 우선 과제는 짜르 정제 정부의 타도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달성이 됐다. 그러나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정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다. 우선의 과제는 짜르 전제정의 타도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달성했다. 그래서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독으로 부르주아 혁명을 이룰 수 없으므로
이들은 일단 부르주아와 자유주의와 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프랑크푸르트는 판단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이 같은 2단계 혁명은 러시아 마르크스 의 양대 관례 중에 하나인 멘세비키의 길을 결정하게 되고요. 볼세비키도 영향을 줬다가 나중에 볼세비키는 포기하죠. 폐기하고 2단계 혁명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예. 동시혁명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자, 그럼 분열은 보면 자, 혁명 방법을 둘러싸고 맨세비와 볼세비가 분열이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도 이제 당대표 계획을 2차 당대표 대회 때 맨세비키 마르도프를 맨세비키를 중심한 마르도프는 그러니까 마르도프를 중심한 맨세비키는 부르주아 혁명을 지향을 하고요. 예. 그 대중정당을 추구를 하고요. 볼세비키는 그, 그 당시 이제 소수 정예의 지역 혁명가를 주장하죠. 직업적 혁명가를 전위 조직을 하고. 그런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 소수 정예 직업적 혁명가 정당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 앞에 대중정당을 추구한다는 게 차이점이지만 나중에 볼세비키 또한 볼세비키가 올때 2단계 동맹 혁명론이 있다가 나중에 프로레타 혁명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4월 태제 이후에 완전히 갈려지게 돼요. 이론 쪽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 당 조직 방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그래서 갈려졌다가 나중에는 4월 태제 이후부터는 그또 혁명에 대한 인식 문제도 가지고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레닌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2014번에 2114번에 있거든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로츠키라는 사람 볼게요. 트로츠키. 이 트로츠키는 좀 약간 좀 4차원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맨세비키였어요. 맨세비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맨세비키와 달리 그 사람은 이제 부르주아 혁명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어떤 그 동시성을 더 인정해 줬거든요. 단계설이 아니라. 자, 그래도 이게 나중에 이제 사월태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세비키지만 나중에는 그 사월태제 이후부터는 그 볼세비키로 전환하고 맨세비키 이론가였지만 볼세비키의 이론에 영향을 줬다. 레닌의 영향에. 그래서 레닌의 그 사월태제에 영향을 줬다. 이 사람이 영구혁명론이라고 있어요. 영구혁명론. 자,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와 민주주의 혁명 와중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으로 직접 성장 및 전환이 가능하다. 노동자 계급의 주체를 해갖고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가 2116번. 자, 부르주아 민주혁명이 그 자체의 논리 혹은 동력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 성장 전환한다. 동시성을 인정하고요. 이동을 말한다. 이같이 혁명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뿐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에서 이 점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 이런 영구혁명론과 관련된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 사람은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처음 맨세비키였지만 맨세비키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2단계 혁명을 폐기시키고 영구혁명을 제시해서 나중에 4월 태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또 적이대를 만들었지 적군을 만들었지 적군. 그래서 적군을 조직하고 강화시킨 사람이 트루츠키야. 예. 그렇지만 스탈린과 권력 투쟁에서 패해가지고 저 멕시코로 망명 갔다가 이제 그 스탈린이 보낸 암살단에서 이제 죽게 되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러시아혁명 관련된 내용을. 어. 자, 알렉산드 2세가 이제 암살된 후에 보다 강화된 전제 정치에서 농노 해방을 바탕으로 한 공호의 발전은 1890년대 이후 본격적 공업화 단계로 진전되었다. 그 한편, 그 결과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제 부르주아가 대두됐고 자유주의가 발전한 반면에 공장 노동자가 증가되어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도 퍼지게 되어 러시아 사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거쳐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짜르의 전제 정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자유주의와 혁명운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널 전쟁에 의한 물가가 이런 더욱 부치되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부터는 제1차 러시아 혁명인 이 나오죠. 여기부터 여기 글씨가 엉망이네. 예. 자, 요것도 러시아 제1차 러시아 혁명의 성공인데 자, 이 앞부분 제1차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예. 특히 이제 너일 전쟁의 패배가 그때는 거의 이제 끝난 건 아니었지만 너일 전쟁 그 와중에 거의 뒤에 있거든요. 이제 스시마의 전막 해갖고 대원해 전투에서 이제 러시아가 깨지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뭐냐면 러시아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도 유럽 국가에서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였지만 군대만큼 강할 줄 알았더니 그 예전에 그 병방에 있는 그 아시아 국가 일본한테 깨졌단 말이야. 그 얼마나 자존심에 어떤 스크래치가 나겠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좀 참고 사는데 일본조차도 이게 이기지 못하는 그 짜르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데 어떤 촉발전이 됐죠. 계기가 되었던 거죠. 예. 자, 그 1905년에 초에 이제 수도 페트로스부르크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이 일어났고, 자 1월 20일에는 약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항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존을 뜻한 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한가닥에 짜내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뜻밖에도 친위대가 이제 무장도 하지도 않는데 궁중에 향해서 팔풀을 하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피해일로의 사건이야.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시에도 파업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서 그 반짜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단결하여 위해 정치와 복동성을 요구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짜르도 어쩔 수 없이 10월 칙령을 공표했어요. 예. 이 10월 칙령 꼭 외워두세요.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승인하고 강범위한 선거권 입각한 그 입법위에 두말을 이제 창설 양속을 했죠. 10월 칙령하고 이제 여기는 좀 잘 안 돼 있는데 그 당시 그 농민들이나 자유주의자들, 도시민들 요구했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볼게요. 예. 자, 민중들 요구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음. 자, 피해 인류일 때 민중들이 요구한 내용은 재헌의회 구성. 네. 재헌의회 구성은 잘못하면 이거 뭐야 이제 입헌군주제뿐만 아니라 공화국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냐?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시민적 자유, 8시간 노동, 그다음에 민주공화정, 정치범의 석방, 그다음에 경찰 해체와 대도시 몰수 및 농민의 분배, 농민들의 어떤 토지 분배, 농민 분배가 아니라 대도시를 몰수해서 농민들의 토지 분배다. 이런 것들 여기 있죠. 자, 시민선언은 그중에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전 계층주고 전 지역주의다 보니까 어, 니콜라이 이사 사퇴 수출 차원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일단 인신 예속 양심 언론 집회 자유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결사의 제자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재헌의 대신에 입법 기간 2말 정도는 허용이 헌법은 안 되고 너무 선을 넘었고 법까지는 만들 수 있는 2말을 이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10월 선언 이후에 예전에는 각계각층이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반짜로 투쟁을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해요. 예. 일단은 그 당시 대부르주아 계층들이나 중소부르주아 전문 지식인들,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만족했어. 예. 그냥 2말 정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10월 당을 조직해요. 얘네들이. 예. 10월 당을.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도 있죠. 예.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볼세비키는 전면적으로 반대해요. 못 믿겠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어떤 혁명적 민주주의 투쟁을 이제 독재를 수행하면서 독재를 이제 주장하면서 짜르 정부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맨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얘네들 반대했어요. 인민형 사회혁명당과 함께. 그 임시정부 참여하지 말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했고 이 맨세비키는 그러다가 조금씩 참여하겠죠. 사회혁명당도 이제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고 자 이게 분열되기 시작해. 예.
그래 갖고 이제는 이제 이걸 노려서 인제 다시 인제 니콜라이 2 세가 인제 그 당시 입헌혁명당 같이 아니 부르주아 세력들이 포섭하고 멘세비키와 볼세비키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런 혁명적 기운에 일단 누구이자 네, 니콜라이 2 세는 국가 기본법이라는 걸 지정했고 국회에서 헌법 문제 토의를 배제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자유주의 입헌 개혁을 후퇴시켰다. 자, 그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스토르핀이라는 사람이야.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 스토르핀의 개혁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예. 근데 이 스토르핀 개혁 내용이 이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여기. 그래 갖고 요건 서양사 강의에 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읽고 제가 정리한 걸 읽고 스토핑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 아 잠깐만요. 이것도 왜 안 돼 이것도. 아 예.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 스토핑 개혁 내용이. 이 사람이 기초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서양사 심화 규제 잠깐 볼게요. 자, 스토피 개혁을 반동 정치라고 해요. 반동 정치.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이 볼 때는 기준을 볼 때는 이건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거든. 오히려 짜드 체제를 복구시키고 강화시킨 개혁이다. 해갖고 반동 정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오늘날 관점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이 스토피 개혁이 제대로 됐으면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정진적 개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일단 목적은 이 사람은 이제 점진적 개혁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하면서 또 짜르체제를 유지하면서 혁명파를 탄압을 했어. 그리고 입헌 정치를 구현하고자 혁명을 저지했다. 이런 측면에서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거법을 개정을 했어. 그래갖고 그 당시 두마의 전체적인 반대 세력을 다수 진입을 및 개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있겠죠. 왜냐하면 두마에서 전체적을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 진입했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꾼 거야. 자,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2043번 보면 자, 시울선언의 성과물이었던 1차, 2차 두마는 농민과 노동자의 매우 불리한 불평등 선거법에 의해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다수가 전제정에 반대하는 세력도 이어졌고 입헌민주당도 이들의 온건파 부유자 세력들이죠. 최소한보다 더 가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줄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계곡기 부분은 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따로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좀 볼게요. 그 2차 두마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진출하자 스토피 두마를 강제로 해산을 했어요. 배경안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때 사회주의 세력들은 사회혁명당하고 맨세비키예요. 얘네들이. 볼세비키는 아예 참여 안 했고 얘네들은 원래는 처음엔 참여 안 했어. 저항을 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손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여를 했는데 얘네들이 많이 진출했거든. 특히 사회혁명당 세력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거권을 축소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유상계급 중심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비러시아계 민족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대표권을 축소시켜요. 어, 그 결과 대주주 및 대부유주와 세력들이 대거 진입을 하고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들 비중이 하락됐다. 예전에도 얘네들의 투표권을 별로 안 줬는데 더 축소해도 예전에도 그렇게 그 선거권 잘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자유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진출하니까 두마에 더 짜게 만들어버린 거야. 예.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2146번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요거 2400 어디 요거 이제 좀 보죠. 자,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제국 내 비러시아계 민족의 정치적 대표권을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카프카스 지역, 카캅스라고 하죠. 그래서 카프카스 지역은 이제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오늘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다음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 일대를 말해요.
할당된 위성은 29석에 10석으로 폴란드 왕국에 그 주어진 위성은 37석에 1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두마에 진출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국 기본법을 이제 뭐 만들어갖고 짜르의 무제한 입법권과 국가 예산 무제한 포기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드마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제국 그 기본법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선거법 개정 결과 실효성이 상실됐죠.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했던 이제 보수층에 의해서 이걸 다 폐기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제국 기본법 그 제정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앞에서 국가 기본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요. 제국 기본법하고 그 짜르가 제정했던 국가 기본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이거는 두마에서 헌법 논의를 배제시키는 것이죠. 이거는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하고는 이거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총각 공동체 폐지. 이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죠. 18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예전에 알렉산더 2세 이제 농노예방은 한계가 있다고 했죠. 토지를 나눠주는데 미득 단위로 나눠줬죠. 네, 소유권을.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 미드의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거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농민들 중에 이제 중농 좀 잘 사는 분홍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눠줌으로써 이 사람들 한계 지배 체제의 어떤 말다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수 농민을 공동체에 이탈시켜 유산 농민층으로 이렇게 그 형성하여 차대 지지세를 약성하려고 했다. 목적이 전제적인 전제전과 지위를 바탕으로 농업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총각 공동체 미드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그 정치 행동의 통일을 깨울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고 계층 분화를 촉진시켰죠. 그래서 농민 계층을 양극화시켜요. 토지 소유를 이제 자유롭게 해서 분농이나 중농을 양성화시켜서 이를 체제화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민층에는 이제 분열을 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혼재지를 청산하고 예전에 이제 그 남아있었던 혼재지가 있었어. 예, 짜투리 땅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독자적 경쟁을 하게 대규모 농장 형성하고요. 그다음 공동체를 탈피해서 경쟁을 하도록 했다. 미드한 공동체 탈피해서 독자적 경쟁을 하도록 했죠. 자, 경의 영세와 토지 부족의 취소, 지주의와 반지의 농민적 그 잔존 등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문제점이 계속 남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총납 공동체 폐지 자체가 그 당시 누구도 공격의 대상이 된 거야. 사회혁명당의 공격을 대상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혁명당의 그 요원들에서 제거당하죠. 암살당해요. 예.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147번하고 2148번 보죠. 자, 스토피는 부르주아는 이들 농민 상층을 전제적으로 지지할 걸 기대했다. 또한 공동체적인 규제의 철폐는 빈농들이 완전히 토지를 잃고 무산자가 되는 것을 촉진하게 터였으며 이는 값싼 대량의 노동력을 원하고 있는 농촌 및 도시 부르주아에게도 환영받는 일이다. 꼭 스토핀의 개혁은 전재정과 지주적 토지 소유의 기본 골고루 유지한 채 이를 농업의 자본주의 발전과 결합시킴으로써 군주적 지휘층, 부르주아를 유착시키는 일종의 프로이센적 경륜의 자본주의 발달을 이루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2148번을 보면 자, 스투피 내각은 이제 농업 구조를 보다 본격적인 재편 작업을 착수했다. 구상의 핵심은 총납공동체 폐지다. 즉 1905년에 혁명 과정에서 농민공동체 체제의 보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농민결석 기반 집단적 봉기의 단위로 기능함으로써 미련한 조직이 그렇다는 거죠. 혁명적 성격을 발휘하면 깨닫는 짜르 정부는 지주 소유 토지에서 손을 대지 않은 채 농민 공동체를 해산하고 농촌의 계급 분화를 촉진하여 하려 농민층의 어떤 정치 행동 통일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예. 자, 결속을 막기 위해서 미르한 공동체를 해체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농민과 시민의 법적 지위를 지위 동동을 도모하고 교육개혁,
그 토지 매입금 경감 및 철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은 이제 스토피 죽은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됐지만 1차 대전에 발바로 그 좌절되었다. 그렇지만 이 스토피 개혁이 좀 혁명 운동에 또 타격을 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일시로 타격을 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개론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은 해 총리로 임명된 스토피는 보수주의자였으나 점진적인 개혁으로 입헌 정치를 구현하고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하여 그는 이제 혁명파를 철저히 탄압한 한편 그 당시 농업개혁을 단행하여 농민 공동체를 폐지하고 토지 소유 농민을 착출하려고 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축소되었으나 국회가 소집되고 두마죠. 농업개혁을 이제 추진됐던 분홍을 포함한 자유농민이 형성되고 농민의 법적 지위도 시민과 동등해졌다. 상당히 큰 규모의 교육개혁도 착수되어 1914년에는 초중학교 취학률 22%까지 상승했으며 이런 교육개혁은 1922년에 완성된 예정이었다. 자, 이디어 러시아에서도 자유주의 입헌 정치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1차 세계대전 반발은 이를 좌절시키고 말았다. 근데 여기서 좀 보면 약간 이제 그분이 되게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 예, 요거는 서양사 강의하고 좀 약간 다른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서양사 강의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약간 서술돼 있는데 여기는 좀 스토피 개혁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목적 스토피 개혁 목적인가?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나왔네. 예. 총납공동체 목적이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그 524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3월 혁명이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은 96번입니다.